안녕하세요. 노국공주의 버찌와 살구입니다. 오늘은 인문대에서 요구하는 감상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감상문이란 장르를 우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써왔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개념도 좀 모호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독서 감상문 쓰듯이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대학생도 됐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감상문은 대체 무엇일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감상문 써라라고 하면은 책을 뭐 어떻게 읽게 됐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떻게 반성을 했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썼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에서는 감상문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이 감상문은 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평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글이 일관된 논지를 가진 하나의 완결된 글이어야 된다는 점. 이렇게 두 개가 대학에서의 인문대 감상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격이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선생님들이 그냥 퉁쳐서 감상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감상문이 정말 내 감상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학술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대. 그렇다고 막 너무 전문적일 필요는 없는 그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서 감상문이라 하는 것 같아요. 막 논문을 써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감상문의 핵심은 절대 여기서 내 개인적인 감상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상문이라는 제목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너가 뭘 느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인 논리 능력을 갖추고 이 책을 평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감상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피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내가 이거를 어떤 경로로 읽게 됐다, 뭐 누가 추천해줘서, 아니면 과제를 해야 돼서 교수님이 읽으라고 해서, 이런 거는 다 빼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너무 사적인 톤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한창 인터넷에 막 그런 거 있어요. 제왕적 글쓰기에서 뭐 본좌는 이런 주어 표시 같은 걸 좀 지향? 해야겠죠. 형용사 같은 것도 재밌다, 흥미롭다, 그리고 줄거리는 뺄수록 좋아요. 줄거리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자가 나와 똑같은 책을 읽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상문을 대신에 이제 내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겠다, 이해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근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근거를 조합을 하되 이 근거는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로 채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감상문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그 완결된 하나의 글이라고 하면은 글 안에 너무 많은 내용들, 뭐 인물이 어떻고 작가의 문체가 어떻고 막 이거를 하나를 마구잡이로 이 한 글 속에 집어넣으면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많더라도 내가 뭔가 조금 더 일관된 논지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하나 잡아서 그냥 그 주제를 파고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주제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개요를 먼저 짜고 글의 구조들 차근차근 이제 살을 덧붙이고 작품 속에서 약간 근거를 찾는 것, 이런 과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일 그 글의 핵심이 되고 제일 어려운 거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한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은 주제를 막 뚝딱뚝딱 잘 잡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조사를 해서 잡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감상문에서 주제 잡기 좋은 거는 처음에 일단 내 인상을 약간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이거 재밌는데? 재미없는데? 이 정도로 판가름이 나겠죠? 근데 그러면 재밌으면 어떤 점이 재밌지? 재미없으면 어떤 부분이 거슬리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인상에서부터 시작하되 그것을 감상문으로 바로 옮기지 말고 내 인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라. 맞아요. 뭔가 그냥 처음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주제일수록 좁은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크게 부리면 안 돼요. 이 책의 모든 것을 내가 감상문에 담겠다, 이런 포부는 위대한 학자도 하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는 내가 궁금한 혹은 내가 느낀 그 한 줄에 대해서 몇 페이지 동안 밝혀내는 것이 충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이라던가 아니면 줄거리에서 기억에 남았던 하나를 잡아서 그것들을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해서 파고들다 보면은 아 이거를 글로 써봄직하다라는 거에 갈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가 도통 없었을까? 내가 이입에 실패했나? 그럼 나는 왜 이입에 실패했을까? 그럼 내 잘못이 아니라 작가의 잘못일 수도 있다. 그쵸. 라고 하면 이제 비판이 시작되는 거죠. 비평이 시작되는 거고. 아니면 뭐 시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이 써진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는 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내는 게 주제를 잡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제가 어느 정도 잡혔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글의 전반적인 구조를 짜는 거예요. 대학에 왔으니까 당연히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게 한 페이지가 됐든 뭐 8페이지가 됐든. 네, 그리고 이제 뭐 서론, 결론은 어느 정도 본인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쓰시되 본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본론에서는 저희가 주제를 잡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들의 가장 큰 논지들 한 2-3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것들을 한 문단으로 구성하세요, 먼저. 그리고 그러면 개요가 한 5줄 되겠죠? 서론 하나, 본론 2-3개, 그리고 결론 하나. 그리고 본론의 이제 큰 부분들은 이 나의 문단의 맨 첫 번째 논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작품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완성된 글들이 있을 때 제목을 달아주는 것까지 해야 글이 정말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럴 때 전 제목을 맨 처음에 쓰는 것도 좋은데 가제목을 달아두고 완성된 다음에 제목을 달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처음 의도랑 글이 달라질 때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은 마지막에 달아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아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비교가 메인이면 메인의 비교 대상이 되는 2가지를 뭐 A와 B의 비교인데 무엇의 비교인지가 들어가면 좋겠죠. 인물상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를 둘러싼 반응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뭐 감정이면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부제를 달아서 이게 어떤 작품을 메인으로 하는지 그런 소재들을 넣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작품에서의 내가 탐구한 주제, 뭐 사랑의 의미, 뭐 구원의 의미, 뭐 아니면 뭐 복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들을 살짝 조금 나의 문학적 소양을 집어 넣어도 돼요. 약간 창작식으로. 맞아요. 네, 감상문의 경우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냥 절대 안 되는 거는 죄와벌을 읽고로 끝나면 안 돼. 죄와벌을 읽고 어쨌다. 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렇게. 죄와벌 감상문 이런 거 안 돼요. 약간 내 글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유추는 조금이라도 할 수 맞아요,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학부 때 직접 썼던 파일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짧게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2018년에 썼던 죄와벌을 제가 꽂힌 거는 그거였어요. 죄와벌이 정말 좋은 책이죠. 그리고 이걸 말하려면 정말 200년의 학자들이 다 총동원돼도 모자란 그런 책인데 그 중에서 내가 꽂힌 게 어느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죄와벌의 맨 마지막에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가 유형지에 가서 갱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나한테는 그렇죠. 잘 먹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벌 이 이전까지는 다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 약간 별로네? 하는 인상에 먼저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인 게 과연 내 개인적인 감상일까? 아니면은 나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역시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서 그러면 나는 그 급작스러운 전환이 어째서 설득력이 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감상문을 써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이 주제를 잡고 나면 이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설득적인지는 그냥 차치하고 하나의 글을 완성할 때 일단 첫째로 얘가 에필로그에서 일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전의 문체들과 달리 여기서 갑자기 좀 문체가 바뀐다. 이런 점들. 내용적으로도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 사실 이념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 속에 분명히 처해 있는 사람인데 이 갱생의 과정에서는 사회적인 게 조금 갑자기 배제되는 느낌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적인 어떤 비판도 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걔네들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본론을 크게 2개로 바꿨죠.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한 챕터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한 챕터 이런 식으로 바꾸고 각각의 문단에 논지를 하나씩 넣고
근거를 책 속에서 찾아서 덧붙였습니다. 그때 단편이었죠? 웃음문학으로 묶인 단편을 읽었던 것 같은데 전 사실 그게 하나도 안 웃기고 웃음문학인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였죠. 이 개그 코드를 나는 이해하고 싶다. 라는 목적 하에서 난센스,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하죠. 난센스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나는 왜 안 웃길까를 찾다가 난센스라는 자료 조사 과정에서 그런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난센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 작품에 사용됐던 말장난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튼튼하게 하는 약 혹은 헛소리라고 나온 게 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 작품인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변비를 일으키는 가루약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양강장제랑 변비약이랑 대체 무슨 상황, 무슨 연결 관계가 있나 이거에 집착을 해서 3페이지를 썼어요. 이것처럼 막 굳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쓰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왜 같은 건데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용되고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감상문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 이거 정말 발표시키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맞아. 너무 힘들어했어요 읽는 거를. 자양강장제와 설사약을 이러면서 뭐 우는 줄 알았어요. 완전. 근데 그거를 이제 재밌게 보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광수의 무정 가지고도 언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무정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정이 사실 너무 옛날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클리셰 같은 맞아요. 줄거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발견한 거죠. 그게 이 주인공인 형식이라는 사람이 사실 너무 별 볼 일 없는데 오히려 더 매력적인 인물들이 여성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여성 인물들이 형식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끼리 맺는 관계가 오히려 이 작품을 더 흥미롭게 한다. 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여성 인물들끼리 서로 연대를 맺는지 그게 얼마나 설득적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감상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꽂히는 거 맞아. 자양강장제 여성 인물 아니면 너무 노잼이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으시고 걔를 문단 맨 앞에 배치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글이 완성돼 있을 거예요. 감상문의 핵심은 감상이라고 진짜 감상 쓰지 않기. 근데 그렇다고 너무 힘들 필요는 없는 거. 그러니까 약간 생각을 좀 체계화한다 인 거죠. 즉각적인 감상은 정말 제일 우선적인 작업이긴 한데 그 감상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남들한테 설득시키는 거가 대학 감상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대에서 감상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